네, 그럼 지금부터 고유한 교수님을 사회자라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김동엽 경남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고 교수님, 그럼 사회를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에 있는 고유환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발언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임계점이라고 앞서도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할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긴박한 그런 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조성되고 있는 이런 긴급한 시기에 박병석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긴급 진단 ICBM 경랑 속의 한반도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발제문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심도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신 김동엽 교수님께서 우선은 이 북핵 문제나 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어서 국립외교원에 계신 김한권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한 전략적 함의라든가 국제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등을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북한 전문가로서 대체로 북한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엽 교수님께서 관련한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에 앞서서요. 우리 노웅래 의원님, 삼선 의원님이신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발제도 아니고 제가 이제 토론자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 시작이 아마 어제 있었던 그리고 며칠 사이 있었던 북한의 ICBM 괌에 대한 발사 문제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이제 연결을 해서 최근 이번 신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의 어떤 도발과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정말 괌으로 쏠 것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전쟁이 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질문, 북한이 괌에 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매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쏘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쏜다고 하는 사람보다 안 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걸 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한 메시지 자체는 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한 것이지 결코 그냥의 블러핑, 뻥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쏘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앞에가 이제 있겠죠. 예. 쉽게 말하면 나 좀 말려줘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말려주지 않으면 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블러핑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압박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만 말싸움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북한이 보여준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지 않으면 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 언제인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데드라인이 8월 2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제 8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이 시점 이후는 분명히 미사일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저는 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아주 상세하게 뭐 3,356.7 뭐 킬로미터 뭐 그다음에 17분 45초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날아간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 자체를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미사일을 또 4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그냥 나 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을 가하기 위한 어떤 위협의 극대화의 차원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 분명히 있지만 제가 아는 북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이 조금 과장은 해도 저는 거짓말은 잘 안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헛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셨겠지만은 과거 2006년도에 우리 북한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1차 핵실험에 대한 판단이었죠.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그냥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고 방송으로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북한을 조금 공부한다는 학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또 뭐 분들이 안 한다는 쪽이 저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뭐 다 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도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이 설마 하겠어. 다 뭐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공갈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느 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신 학자분이 이거는 분명히 한다. 왜? 이유는 김정일이 인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김낙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 문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사 장면을 인민들한테 공개하겠다. 대담한 방식이죠, 사실은요. 그 실시간으로 발사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조선 TV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은 그냥 인민들한테 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무오류성도 있고요. 이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갖는 권력의 그 누수 현상, 권력의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켜봤을 때는 이번 발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것 중에 이거 역시도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김정은이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김낙겸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김낙겸 전략사령이 이야기한 문구 중에 마지막에 8월 중순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김정은의 발사 지시를 기다리겠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직까지 김정은은 모른다는 거죠. 뭐 모른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김정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앞쪽에 보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정은이가 앤더슨 기지 한번 손 좀 봐주라, 손 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상을 한번 구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8월 20일까지 이제 보고를 할 거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김정은의 지시를 기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하면 김정은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책임은 김낙겸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한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는 내가 오늘 사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분한테 8월 20일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해도 대충 땡가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언론에 나가서 내가 8월 20일까지 김정은한테 계획서 보고하겠다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월 20일 중순이 20일까지는 김정은 앞에 보고서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8월 20일 이후에는 김낙겸의 책임이 아니고 김정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8월 21일이 한미연합훈련 의지훈련의 시작입니다. 의지훈련이 그대로 시작이 되고 시작하겠죠. 저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또 더 많은 이렇게 전략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언론에 비연비가 왔다고 계속 떠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20일이 지나면 김정은이 앞에 서류가 놓여 있는데 왜 지시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은 그 순간 겁장이가 되는 거예요. 인민들한테 겁장이가 되는 거죠. 예. 북한 김정은 인민들이 여러분들 다 북한 김정은 손가락질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들한테도 최고 지도자고 수령입니다. 예. 자기의 북한은 한 명 건너 한 사람이 한 집 건너 한 명이 군에 가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군에 여기 자식들 보내신 분 마음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나름대로 북한도 그 사람들의 지도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 자식들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서 미국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안보적 위협을 걔들도 느끼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 주민들도 느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핵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안보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건설하라?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이야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결국은 권력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8월 21일 이후에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있지 않으면 김정은의 지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첫 마디는 왜 쏘겠느냐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은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못 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쟁인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 제가 어떻게 평가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영해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 일본의 영공을 침범하는 문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 영공의 공중 범위가 논란이 있어요. 여전히 일반적으로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만 영공으로 치기 때문에 일본 영공을 통과할 때는 벌써 그 이상을 외기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문제죠. 북한이 또 영해를 침범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발사해서 30km, 영해라고 하면 12헬입니다. 약 한 22km 정도 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듯이 30에서 40km 정도 외곽에 낙탄이 되었다,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듯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평양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까요? 아니면 이 미사일이 지금 대충 예상하기로는 신포 정도에서 발사될 것 같은데 발사된 신포항을 타격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같은 바로 전날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문건을 보면 서울 13 군사사령부 지역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 화성 12형을 발사하기 위해 할 때는요, 북한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여러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정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판을 보면요, 북한은 아주 정교합니다. 지금 북한이 짜놓은 판은요, 정말 계산적이고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단어를 여러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정말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화성 12호를 어떤 상황에서 쏠 것이고 만약 쏘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능한 사항들, 일어날 사항들을 상당히 리스트업을 해서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타는 거 보면 이거 나무 틀이라고 하죠. yes, no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데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완벽하게 저는 만들어 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지금 그 정교함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 정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션마크를 짓습니다. 오히려 우발적이고 상당 부분 뭐랄까요,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참모들이 트럼프의 즉흥과 우발을 정말 못 말려서 헉헉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말 던지면 오히려 그 참모들이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바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 속에서 뭐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 북한의 정교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 계시지만 제가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도 그거예요. 그런 정교함을 우리 지금 신정부가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현실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출발한 게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진짜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동 꺼져요. 그런 어떤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혁 교수님은 과거에 군에서 오래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북한의 군사적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공언한 대로 괌 쪽으로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김한건 교수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얘기하시고 조금 더 자기 의견 하시는 게 좀 이 토론에 좀 흥미를 돋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정시 전문가들 중에 보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낙관론자들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비관론자들은 늘 비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이게 오르고 내리니까 언젠가는 맞겠죠. 또 북한 전문가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사이에 그 전망이 조금씩 깔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김동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우선은 좀 논점을 좀 세워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관련 지어서 현재의 국제 정세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잠깐 말씀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다들 고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긴박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엽 교수님의 의견에 여러 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은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군사 전문가로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공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일단 당면한 여러 가지 관심거리이고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쏠 것이냐 안 쏠 것이냐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긴박할수록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보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괌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 안 할까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북한이 왜 저렇게까지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강경하게 나가느냐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긴장을 높이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북한은 괌을 공격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북한과 물리적 충돌을 바라는 상황을 김정은 체제가 바라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괌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부근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마 고유한 교수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김정은 체제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국과 전쟁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미국에 밀리지 않고 전쟁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자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압박하느냐? 김동엽 교수님께서 중간에 아마 지적해 주신 대로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마도 결국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상 카드와 가장 좋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북미 대화 또는 북중 심지어 북러 남북 대화가 있더라도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가능한 빨리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괌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중간에 북미 간의 비공식 채널, 유역 채널을 통해서건 또는 중국이 중재를 해서건 멈출 수도 있고 그것이 북한이 생각하기에 궁극적인 목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이 왜 다르게 이런 각자의 전략적 이익과 계산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정말 강대국 사이에서 조율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의견이 무시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그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왜 국제사회의 이목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까지도 엄포를 놓는 북한을 보호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21세기에 무슨 완충 국가의 역할이 있느냐라 뒤에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오가는 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완충 국가로서의 역할에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핵을 가지더라도 관리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충 국가를 잃는 것보다는 분명히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외부에서 어떤 비판과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자신들은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 하에서 이 북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완충 국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이상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핵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럼 중국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전쟁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면서까지 긴장을 같이 고조시키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북핵 문제를 외교적 정책 아젠다에 선두에 놓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 정치를 하면서 연일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본심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이라는 깡패 국가가 핵과 미사일, 특히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미국을 보호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내 정치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략적 이익인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높은 아젠다와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만들면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물론 자국의 안보적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중국을 이번 기회에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기제들을 전개해 놔야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자세히 보면요.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MD를 동아시아에서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미국 주도로 갖춤으로써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에 동아시아에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협력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요. 미국으로서도 북핵 문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리 인식에 중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을 같이 보호해 오거나 또는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러시아의 입장은 단지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벗어나서 결국 3강 체제로 가고 싶다라는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중국과는 또 다르게 북한을 대함으로써 설사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더라도 러시아의 역할을 무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즉 3강 체제 또 3축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재를 가하면서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이익에 손해가 날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반발을 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서 미국을 견제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는 여러 가지 관계 개선과 또 다른 북한의 탈출구가 돼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단지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합의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대국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계산법을 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전략적으로 또 군사안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들이 모두 북한 핵 문제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조율을 하거나 한국이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가장 잘 이해하는 문화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만나서 해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각 나라들이 북한이라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해서 각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과 어느 부분에서는 공조해서 전략적 이익과 협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더라도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자신들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은 강대국들이 언제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 리더들께서 또 우리 전문가께서 많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강대국의 논리에서는 만약에 강대국과 이익이 공조가 된다면 한국이 주도해보라라든가 한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무시하거나 또 코리아 패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강대국 정치의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저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남북 문제에서 또 북한 문제에서는 강대국의 논리, 강대국의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연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 전술을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을 국민들께도 빨리 알려서 우리 전문가들,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외교 역할,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은 지지가 나타나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우선은 그 북한이 괌 쪽을 향해서 화성 12형을 쏠 것인가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김한건 교수님께서는 괌 공격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전술적 조치 또 대화 협상을 위한 몸값 높이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예정된 그 얘기를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백성기 의원님 뭐 평소에 이 분야에 또 오랫동안 연구하시다가 왜 들어가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죄송합니다. 저 고얀 교수님 또 김동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오늘 발표하러 온다길래 들어왔습니다. 그 김동엽 박사님께 북한이 이게 실제 발언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쉽게 꼬리를 내린 경우가 있고 꼬리를 그냥 던치로 그냥 내리지 않은 경우, 이게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북한이 입장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PSI에 우리가 가입하면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던 그 조치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또 팩트 측면을 보면은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또 주춤하면서 꼬리를 내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번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꼬리를 내린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왜 꼬리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충적으로 한번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김한건 교수님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모습,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습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거기도 NPT 체제 밖에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들이거든요. 제가 북한 학자를 만나들 때 그런 입장을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델은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는 거,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인정받으려고 하니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한근 교수님하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기회를 먼저 줘서 고양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의원님들 이쪽 이철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공격할 거냐 아니면 협상용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지금 아마 내부 결속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나 NSC에서 발표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야겠지만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외롭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도 외롭고 대내적으로도 우리 남남 갈등 이 견해가 지금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선의적인 해석보다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남남 갈등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이걸 대처하고 벗어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정부는 이걸 대내 결속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를린 선언은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려울 때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들 모여서 정파적 입장에 뛰어나서 외교안보에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털어놓고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철 의원님도 한 말씀. 네, 정파를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듣다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라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게 옳다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서울 의사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에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선언사항까지 내몰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괌을 겨냥해서 포위 공격을 하지 않게끔 뭔가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덩달아 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정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좀 그런 선택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저는 베를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긴박돼 가지고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베를린 선언이라는 게 크게 봐서 이 정부가 남북 관계나 이 외교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지, 그거 하나하나가 정부 정책, 전술적인 정부 정책까지 선택까지도 옥죄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저런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정부가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질문 겸 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미국을 이 문제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데는 북한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협상으로 가기 위한 뭔가 지금 프로세스가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협상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괌을 포위 공격하는 게 덕일까 싫을까
그 판단을 북한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어쨌든 제가 국방에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 괌 영해 밖에 정확한 4개의 탄착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떨어뜨릴 정도로 그 기술이 정교한 수준으로 돼 있느냐? 그게 뭐 제가 돼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저런 얘기를 저도 다 듣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김동엽 박사님 보시기에 북한이 그 정도의 기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만약에 그런 기술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저질렀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여기다가 좀 논의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좀 보태고자 하는데요. 지금 초점은 북한이 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거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공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미국이 북핵 해결의 초기의 관점은 중국에다가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하청 주고 해결해 보라고 하는, 사실상 운전대를 시진핑에게 넘겨뒀지만 이게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려고 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쉽지 않고, 그래서 북한이 화성 14 1, 2차 발사 이후에 최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도 사실상 중국에다 의존하는 형태의 그런 아웃소싱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미국을 향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용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제 타격 또 예방 전쟁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 속에는 레드라인을 그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레드라인을 그어놓은 데다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따르는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7월 4일 북한이 화성 14 그 1차 발사 때 북한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 금지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 날 화성 14형 2차 발사가 있자마자 곧바로 사드 4기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레드라인을 그으면 그에 따르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현재까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또는 군사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시사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미국이라는 자기들의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선택을 할 뿐이지 미리 자기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어지는 최근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선제 타격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미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열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한 것은 괌 인근 해역에 그 화성 12형 4발을 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전략군 사령관이 건의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에 그 북한의 모든 단위에서 충성 경쟁 차원에서 성명들을 다 냈습니다. 아주 강경한 성명들을 다 냈는데 전략군 차원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괌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그 타격 지점을 즉시한 그 지역에 공격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영해라 하더라도 그 미국은 아마도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선제 타격에 가까운 도발을 할 경우에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마 북한이 상당한 정권적 명운을 걸고 해야 할 도박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국면인데 과연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김동혁 교수님이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선제 타격이나 예방 전쟁의 억지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다소 이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 차원에서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시끄럽게 해서 능력을 과시하고 객관화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의견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의원님들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슷한 이야기 질문이셔서 딱히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성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에 그런 소위 꼬리 내리기 이야기했다가 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해주신 과연 득이냐 실이냐라는 개념, 그다음에 또 옆에 고양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과연 미국이 선전포고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할 것이냐, 명운을 걸 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이유 없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도저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블러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블러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없으면 하겠다는 것이지 이도저도 아니면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 시점이 분명히 가까워 있고 뭔가를 던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까 나 좀 말려줘라고 이야기 표현됐는데 그 말이 곧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북한이 멈출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죠. 극적인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있다면 분명히 북한도 쏠 이유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목함지뢰 PSI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국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물론 저는 그 극적인 전환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보지만 어쨌든 극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예,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PSI도 비슷하고. 근데 이것은 미국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과의 북한과의 이야기입니다. 미국과의 이야기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한테 큰 소리 친 거지 꼬리를 내린 게 없느냐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연구가 짧아서 그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득일까 식일까, 저는 이것은
북한의 계산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교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놓고 옆에 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미국이 이런 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요. 근데 북한을 상식적으로 북한의 비상식적이 아닙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북한이 약간 합리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단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르다 뿐이지 그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북한이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계산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틀린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계산법에 맞춰서 계산을 한 거지. 북한은 실이익에 대한 실익이냐 득실이냐 따져보지도 않고 하지는 분명히 않았다는 거죠. 북한의 계산법에 따라서 북한은 분명히 득실 편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이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예, 지금 아까 이제 김한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시각적인 어떤 뭐랄까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의 진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면요.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임명이 돼서 완료가 돼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우선순위, 전략적 정책의 우선순위는요. 2,000명이 되는 차관보가 어떤 순서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아직도 안보 분야에 대한 차관보는요. 언제 될지 몰라요. 장차관이 실제적으로 정책하는 거 아닙니다. 차관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차관보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말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말이 이렇게 센가? 없으니까요. 실제 할 게 없으니까 말이 센 거죠. 말이 센 걸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저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준비가 통상적으로 오바마 때도요. 1월 달 하고 난 다음에 이 외교 라인이 완료된 시점이 7월 달입니다. 보스워스가 되고 현재 7월 달이 된 거예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는 그닥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마 6월 달, 7월 달을 예상하고 미국이 그 상황을 예상하고 북한이 로드맵을 꾸렸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 자신들이 보여줘야 되는 몸값의 최대치인 ICBM을 6월 달 말은 완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적인 한판 승부, 뭐 꼭 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게임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북한이 준비를 했었다고 봐요. 그래서 로드맵을 갖고 마이웨이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정말 북한이 운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트럼프가 저 러시아 문제, 각종 저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또 본인의 문제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년 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준비 때문에 이 자신들의 선거에 관련되는 어젠다를 우선순위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말로만 저렇게 북한 떠들지 북한이 2년 후에 있어야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여기 뭐 선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실요. 미국에는. 예. 그러니까 밀어놓고 가기 위해서 4월 달에 시진핑한테 아웃소싱 준 거잖아요. 근데 100일 한다고 아웃소싱 받아놓고 시진핑이 딴짓 했던 거고 사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통령 가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아웃소싱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아웃소싱은 중국이 받은 아웃소싱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개념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6월 달까지 생각했던 ICBM 소위 보여줘야 할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사실 북한은 준비한 카드가 끝났어요. 더 보여줄 카드가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핵실험을 6차 핵실험 더 한다 못한다 이야기하죠. 저는 작년부터 6차 핵실험 안 한다고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핵실험도 끝났어요. ICBM 다 보여줬어요. 보여줄 라인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가만 놓이겠습니까? 권투 시합은 조만간 열리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팀은 감독이 아직 선수 못 뽑아서 게임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팀이 있는데 나는 선수 다 뽑고 준비 다 했어요. 그럼 내 선수 저쪽에 준비 안 됐다고 먹고 놀리겠습니까? 맨날 트레이닝 시키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맷집 늘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은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마이웨이 로드맵을 갖고 가는 거예요. ICBM의 단계에 넘어서 뭔가를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맷집을 늘리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이제 전략 운영적인 카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7월 달에 벌써 부산항 꼭대기에서 터지는 옵셋 사격을 보여줬어요. 실제 부산항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500km를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이가 콤파스로 돌리면 딱 부산항에 떨어지는 지도를 딱 펼쳐놓은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달에는 스커드 ER 3발, 4발을 연발라 쐈습니다. 그거 원산의 깃대력에다 딱 갖다 놓고 그리면요. 일본에 있는 주일기지 그대로 옵셋입니다. 그대로 마크입니다. 그럼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럼 다음에 옵셋 사격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괌 아닐까요? 다음 괌입니다. 예.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북한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멈출 수 있는 조건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예. 그걸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 임 목사가 이제 병보석을 했죠. 그냥 보석시킨 거 아닙니다. 캐나다에 총리 안보보좌관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캐나다 안보보좌관이 시키면 맥마스터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멈출 수 있는 조건, 변곡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맥마스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사가 되든 밀사가 되든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미국이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의미 접촉이겠죠. 제3국에서 보이지 않게. 예. 지금까지 일어났던 1.5트랙이나 2트랙이 아니라 좀 더 정부에 가까운 트랙이 비밀 접촉이 있을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괌의 타격은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그만두죠. 예. 김정은 입장에서 인민들이 저 겁쟁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왜 겁쟁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왔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되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안 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미국도 자존심 안 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간에 극적인 계기가 저는 마련되기를 상당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괌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멈출 수 있는 변곡점, 극적인 계기가 미북 간에 그나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시기가 벌어지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베를린 선언 시동 꺼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미북 간에 갑니다. 예.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 만약 그게 정말 변곡점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정말 미북 간이 달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인식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판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은 많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결단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죄송합니다만 남쪽 조중동 눈치 보고 정치적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저는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뭐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참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게 정교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정교함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사거리가 이번에 3천이지만 북한이 지난번에 스커드 ER 쏠 때 세 발을 한꺼번에 사서 반경 1km 안에 세 발을 동시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거리는 1000km밖에 안 됐죠. 예, 그 정도 정교함이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철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베를린 선언 시동 꺼졌다는데 자꾸 조금 거슬리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해하는 베를린 선언은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 구상인 걸로 앞부분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이미 베를린 선언 할 때도 전쟁이라든가 군사적 수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핵미사일 고도화라든가 보유 의지는 이게 상수로 이제는 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는 제재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또 금지선을 넘게 되면 군사적 옵션의 선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베를린 선언의 첫 번째가 오직 평화, 평화 우선주의라는 걸 내걸고, 거기에 이제 북핵 해결의 단계적 포괄적 해법과 평화체제 구축 구상이 들어 있고, 이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뒤에 구체적 제안들은 동력이 지금 현재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안 되지만, 앞에 있는 큰 틀의 구상은 지금 시동이 꺼졌다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한근 교수님 우선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역시 핵심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인선이 다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저렇게 연일 떠들어대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과 주고받기식의 위기 고조를 하는가를 한번 역사적인 근원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21세기 특히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유럽의 예를 똑같이 동아시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미국이 이란의 핵과 협상을 시작하기 직전에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나토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이란을 핑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을 핑계로 나토의 확대와 유럽형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 핵을 핑계로 미국의 군사적 기초를 쌓고 있다. 그리고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국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려는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1차 ICBM 테스트를 북한이 한 당일 오후에 열렸던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전략적 협력을 공동 성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저렇게 위에 올리느냐? 자국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있지만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 했던 거 아시아에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이거 위기가 생기니까 나토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나토의 동진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상황을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아시아판 나토의 확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핵 협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미국은 1, 2, 3단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럽에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와 유럽형 미사일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두 번의 전쟁을 침공을 합니다. 그루지아랑 2008년, 조지아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2014년에 결국 크림반도를 합병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한국 사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또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안보적 기초를 쌓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갖출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기 용이하다고 또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이 문제가 미중 사이의 합의가 안 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김동혁 교수님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북한 핵을 가장 제일 우선해서 아젠다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건지 아니면 중국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린다라는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 핵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믿고 싶지만 사실 확신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던 일을 유추해 본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이란 케이스가 북한과 꼭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극대화된다라면 북한 핵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먼저 전략적 기제를 충분히 갖춰놓고 마지막에 북한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중국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북중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MD도 갖추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도 구체화시키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버리면서 핵 문제를 해결해버리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레버리지도 다 잃어버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전략적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최악의 상황에는 파키스탄 모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는 어차피 전략적 경쟁 구도를 해야 되고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제재를 했다가 북한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나중에 북미 관계 개선해 버리면 최악의 상황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재 좀 안 하더라도 국제사회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원조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서면 북한을 파키스탄 모델로 가져가면 인도를 견제하는 파키스탄과 한미일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미일을 견제하는 북한이라는 핵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를 가지게 됩니다. 양날개로.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대로 전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긴장을 고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저는 신베를린 구상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한반도 주변의 나라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지 어떤 타이밍으로 언제 대화를 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이 신베를린 구상으로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첫 번째는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재 국면에서 하루빨리 대화 국면으로 가져가고 싶은 가장 애타게 바라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차라리 중국한테 우리가 남북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고 하루빨리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라든가
중재자로서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한중 사이에 비록 사드로 인해서 군사안보적인 갈등 요인은 있지만 남북 관계와 이 전체적인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로 본다면 중국은 한국의 신베를린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 제재 국면으로 가고 싶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먼저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신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정책적 자주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신베를린 구상이 중국의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미국계는 조금 다르게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적 자주성과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또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이 이 파키스탄 모델을 적용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말씀 아까 그렇게 일본을 견제한다라기보다는 네. 한미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한미를 견제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가 갖춰진다면 차라리 핵을 가진 북한을 파키스탄 모델로 만들면서 파키스탄이 인도를 견제하듯이 북한이 한미를 견제하는 모습을 갖출 수도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데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는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방금 고유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까지 핵을 개발하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북미 관계에서 협상으로 해결할지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미국이 핵을 협상을 타결시켰다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을 보유하게 용인해 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파키스탄 모델을 북한에 적응하려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스스로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 모델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북핵 해결의 모델로 제시했던 리비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이런 것들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에게 있어서는 피해가야 할 교훈으로 남았고 결국은 이 인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중국식으로 양탄 일성이라 해서 수소탄, 원자탄, 인공위성을 갖고 이 경제 발전도 하는 뭐 그런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바뀌었죠. 흔히 말하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그 북핵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 뭐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제 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또 이제 그 전략적 관여를 통해서 대화로 뭔가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미중 사이에 그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한 3가지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중국 이 세 나라 모두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없다. 지금 방금 그 김한근 교수님 말씀하신 파키스탄 모델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최악의 경우일 수 있고 중국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핵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것. 지금 이제 북핵 해결이 이 그동안 이제 전략적 인내를 했던 근거 속에는 북한 붕괴론적 관점이 있었고 희망적 사고가 있었고 기다리는 정책을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이제 붕괴되고 핵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그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고 또
미국이 이 그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북한 위협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통제 가능한 위협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을 타격할 만한 ICBM급 그 탄도 미사일까지도 이제 시험 발사하는 정도로 이제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결에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붕괴론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이 역대 보수 정부들이 이 북한 붕괴론과 관련지어서 이 대북 전략을 폈던 데 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붕괴를 추진하지 않는다. 그 베를린 선언에서도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북한 붕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명시화했고, 미국도 포노 정책, 체제 전환이나 정권 붕괴나 빠른 통일 뭐 이런 거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국은 이런 한미 중에 그 공통의 인식과 이 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제 갈 길 간다. 결국은 핵 미사일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제 갈 길 간다 하는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아까 그 김동혁 교수님 표현에 들면 이제는 핵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단계이고, 미국에도 뭐 일부 60기 정도를 갖췄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게 군사적으로 2차 보복 능력에 가까운 능력까지도 이미 곧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한 그런 이제 위기로 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정세에서는 뭐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게 벼랑 끝 전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얘기할 때 벼랑 끝은 자기들의 어떤 최대한 위기를 끌어높여서 이제 그 어떤 협상으로의 그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핵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이라든가 또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데 대한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치킨 게임,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아주 치닫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매드맨 시오리, 뭐 미치광이 이론으로 그 설명이 가능할 그런 뭐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국면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해결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들은 그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그 전환시켜서 기회로 삼아서 더 이상 위기로 발전하지 않고 어떤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 안 하신 의원님들 두 분 좀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김동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혁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이 뻥이 아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자위 차원에서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쏜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미국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처럼 만약에 먼저 쏘게 되면 북한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제압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군사적인 액션이라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미국을 제압하지도 못하면서 쏘고 나서 그다음 국면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쏘고 나서 어떻게 감당로 이해되겠는데요. 혹시 김한정 의원님도 한 말씀. 이제 뭐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네. 제 두 분 교수님 이 말씀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아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좌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사태로 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도 뭔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저는 냉정히 봐서 이 위기의 심화, 이 악순환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전환이 있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대북 정책은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붕괴 기대 또는 기다리기 전략이었습니다. 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전략이었습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실패의 악순환을 전환하겠다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간과했던 부분은 역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 전제되지 않고는 또 동반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지점들이 지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엄포가 단순하게 전쟁을 위한 시비다, 뭐 또 전쟁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것들을 단순한 시비 걸기다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두 분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응, 그 다음에 미국의 대응, 최근의 대응들은 전부 다 군사 프레임입니다. 한미동맹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군사적 대응밖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 군사적 대응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고 서로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북한의 이런 거듭된 도발 위기 심화 전략에서 우리가 하나 계속 놓치고 있는 점, 북한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규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 그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프로에 답변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동혁 교수님. 답변할 게 많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농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의도 자체가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 없죠. 예, 미국의 제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압을 이렇게 해도 미국을 제압하지 못하는데 왜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을 제압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무슨 감히 어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제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질문 자체 말씀하신 대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실제 불리한 게 저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게 고양이와 쥐가 바뀐 게 아니냐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원래 이제 고양이가 미국이고 쥐가 북한이어서 코너로 몰아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쥐를 모을 때도 출구가 있는 물을 몰아야 된다. 안 그러면 문다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반대인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요즘 반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 괌 타격조차 보면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실제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북한이 과연 어찌할까? 타격하면 어찌할까? 막 이렇게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실제 벌어지면 북한이 불리할까? 미국이 불리할까? 누가 쥐고 누가 고양이일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고양이가 김정은 같은데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모을 때 좀 살살 몰아야 되는데 왜 이 쥐는 다른 쥐하고 좀 달라서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오바마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말씀하신 군사적 행동의 범위입니다. 이게 괌에 정말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계속 누차 말씀하시면 떨어진 게 아닌 상황에서도 뭐 군사적인 선전포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옵션을 미국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냐는 고민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을 미국이 상당히 정교하게 할 지금 정신이 있냐 그렇게 못하다고 하는 게 큰 문제죠. 근데 그렇게 되고 보면 결국은 군사적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트럼프 우스운꼴 되거든요. 뭔가 하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토마호크 미사일로 주석공을 쏘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원비 랜서가 떠서 정말 구구절 행사장을 깔아뭉길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트럼프가 말한 그대로 됩니다. 예. 우리가 죽는 거냐? 한반도에 수천 명이 죽는 거지. 트럼프가 말했다고 뭘 직접 하지 않고 의원이 이게 전달한 거지만 진짜인지 모르죠. 그게 현실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그다음에 테헤란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모를 수 있다고 치지만 예, 국방부 장관이 압니다. 저 사람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그게 아닙니다. 매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근데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례적 옵션요? 한 30km 밖에 떨어졌으니까 남포 앞 30km, 원산 앞 30km, 신포 앞 30km를 쏠까요? 뭐 가장 합리적인 그런 가능성도 좀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진짜 떨어졌을 때 군사적 행동에 상당히 제약이 갇힐 수밖에 없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이 그렇게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만약 우리 정부한테 알려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을 듣지 않고 깠다. 토마호크를 평양에 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쭉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절단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한테 북한 공격해야 된다고 선제 타격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한미동맹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끝장내려고 하는 아주 불선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겉으로 보면 이거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MD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발사되면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MD가 실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냥 실전, 이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MD라는 것이요. 실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북한이 쏘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중국. 구경을 하려고요. 과연 그럴까?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거는요. 미국의 군사적 행동보다는 날아가는 네 발의 미사일을 미국이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세계적 관심은 초점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내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 건 군산복합체 이런 애들이 의회에서 바로 이 MD가 작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네 발을 발사하겠다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날아가는 길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축구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워게임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 김한건 교수님도 이 구조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걸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의 심화 사태를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좀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가 다시 제기하는 질문의 취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분명하게 짚어보자는 겁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들이 모든 부분에서 그 무시 전략, 붕괴 대기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대화 실종,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던 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요거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요구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의도라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라. 그것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형성된 그 정전협정상 국제법적으로 지금 그 교전 관계, 전쟁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이제 평화협정인데 그동안 평화협정은 뭐 미군 철수와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지 않았죠.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평화 체제나 평화 협정에 대해서는 금기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문제는 적대시 정책 포기는요. 또 평화협정 체결 요청들은 지난 20-30년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일관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더 특별해진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그 또 다른 하나 요구하는 것이 그 미국이 전략 자산을 상시 또는 수시로 한반도에 밀고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모라토리움 유예하고 또 이제 한국과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면서 이제 대화의 입구를 열자. 그게 이제 동결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프리즈 그 유예하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동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먼저 하고 프리즈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중국은 쌍중단으로 대화의 출구를 열자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늘 이제 북핵 문제는 역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그렇지만 뭐 아웃소싱을 우리한테 하니까 제재에 동참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대치로 이렇게 끌어높이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의 그 직접 협상이겠죠. 단판 짓는 것인데 그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협상하지 않는다 하는 그 기본 원칙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지금 대화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다. 또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어떤 행동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완성이라는 쪽으로 상수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대화로 이게 진전시키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김동인 교수님. 예.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막 넘어가는 차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가셨지만 제가 뭐 근거가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정부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어용 진보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데 북한이 요구하는 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평화체제를 요구하나? 그다음에 그 자신들이 미국의 어떤 적대적인 어떤 군사적인 조치?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인가? 그러면 결국은 비핵화를 맺고 미국하고 그 정권의 그 뭐랄까 그 수교를 맺고 하면 비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비핵화 이꼴 평화체제 이꼴 비핵화의 어떤 등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죠. 미국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인식이죠. 근데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건요. 그게 아니라요. 자신의 미래죠. 현재가 아니거든요. 예. 현재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나를 군사적으로 타격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오히려 현재적 위협에 대한 것은요. 거의 다 털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권적 안정과 정권적 영속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건 평화체제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위협 자체는요, 미국에 대한 위협 자체는 어떻게 보면요, 현재적 위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한테 갖고 있는 위협이 미래적 위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미국하고 수교를 하더라도요, 북한한테 없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위협은요, 남쪽으로부터의 흡수 통일의 위협입니다. 그것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평화체제를 맺더라도 남쪽한테 흡수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위협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만들 수 있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 핵과 현재 핵에 대한 시설은 다 버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10개든 20개든의 과거의 핵은 끝까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핵은 미래의 자신의 위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쓰는 거 아니고 결국은 니도 배신할 수 있잖아. 리비아도 배신했고 다 배신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국이 있어. 나 10개는 좀 갖고 가게 해줘.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그림은 이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과연 받아서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게 솔직하지 못해. 근데 아직도 여전히 평화체제 이꼴 비핵화 이야기 있는 거예요. 평화체제 비핵화는요, 9.19 공동성명에 12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동결론은요,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을 또 가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금 게 뭐냐면요.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뭐 제네바 베를린 구상이 자체가 뭐 잘못된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한 걸 다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제네바 합의에는 베를린 신구상에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상상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가야만 제가 말씀드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인식, 지금 이 바뀐 현실인식, 북한이 갖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로 해야 되고 미중 관계의 현실인식은 2006년, 2000년대와는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과거 김정은 정권하고 다르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게 일단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여전히 그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그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명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의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정교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94년도에 이야기했던 동결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2006년에 2005년 9.19에 나왔던 비핵화 이꼴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정교한, 벌써 우리가 2007년 2.13 합의 14합의 때 그보다 더 멀리 나갔었어요. 불령화 단계를 넘어선 단계까지 나갔는데 왜 이제 와서 동결 이끌려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누가 공고를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요. 좀 더 정교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위협은요. 현재 위협과 과거 위협이 아닙니다. 제재라는 것, 현재 위협이 아니라 미래 위협이 있고요. 그것이 북한의 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핵이 어떻게 정교하게 엮어 나가는지 정교한 신페리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운전대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최고입니다. 맵이 최고죠, 맵이.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좌석에 앉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을 과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로드맵을 만들더라도 도전과 모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달에 베를린 구상을 하시고 3개월 만에 6.15 선언을 하신 거는요. 지금보다 훨씬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되는 결단과 고민과 그 도전력, 모험 속에 있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때 대통령,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도전 정신과 결단력은 이어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주신 결단력 속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죠. 예, 새로운 걸 만들어야 생각하고요. 조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도전과 결단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85%의 지지율과 촛불 자신감으로 받은 이 정권이 무서울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담을 제의한 군사하면서 기다렸지만 북한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7월 27일 그날을 기념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확성기 그냥 내리면 됐다고 봅니다. 그거 내린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 뭐 보수한테 조금 욕을 먹겠죠. 예. 하지만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여전히 눈치 보기. 두 번째, 한미연합훈련 저는 걱정됩니다. 예. 8월 21일 날 또 언론에서 비온비 떴다 이런 얘기가 엄청 걱정됩니다. 이걸 취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고요. 두 번, 그러면서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점, 긍정적인 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훈련이 상당 부분 정치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 내년 1년에 한번 한시적으로 좀 축소하고 한번 중단해보고 북한한테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막 가는 거죠. 그게 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자신이 없다면 저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건 교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희낙락하고 웃는 얼굴이 만개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가? 지금 만약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북한은 어느 쪽으로 가도 핵을 사실상 인정받는 시나리오가 나타나기 때문에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고 지금 긴장을 고조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MD와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를 강화시키는 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의 성능, 고성능화를 인정받으면은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협상에서는 우리가 너무 비핵화와 핵무기 인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에도 잠깐 나왔듯이 동결 부분으로 나오면서 서로 상대방의 명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과 ICBM 테스트를 고성능화를 성공한 상황에서 동결에 동의해 준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핵을 보유하고 핵 보유국가로서 미국에 인정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승리로 자축하고 명분이 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게 하면서 자신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거꾸로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미국이 어떤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랑 MD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틀어져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힘들어졌고 만약에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강화된다면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중국은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더라도 미중이 저렇게 전략적 경쟁 구도가 높아지면 결국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고 사실상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준다면은 그것은 미국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별 변수가 없는 이상
이대로 자신들의 핵실험이나 프로그램대로 개발을 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핵을 보유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 시나리오대로 나간다고 봅니다. 한국이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변수를 만들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신베를린 구상이 첫 구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절대 대화 안 하려고 하고요. 저라도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만약에 북과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변수 생각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자신들이 이런 구상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거고 지금 이대로 나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하면서 빨리 완성시키려고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중국을 통해서 신베를린 구상이 대화가 협력 상황이 진전되도록 계속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으로 중국과 협상하고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이 만약에 삼축 체제를 유지하고 MD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지금의 입장을 유지하고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겠지만 그 상황 동안에는 계속해서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신베를린 구상과 기존의 한국의 삼축 체제, 그 다음에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제재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남북 간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해야지 이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변수 요인으로 인정하면서 한국과 비공식적인 대화든 아니면 한국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접촉에 손길을 내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베를린 구상과 기존의 한국의 입장을 군사안보적인 정책에 관한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정책적 자주성과 선면성을 보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 동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동결은 우선 그 선핵 폐기론이 그동안 실패한 데 따르는 단계적 포괄적 해법 차원에서의 그 북핵 해결의 초입으로서의 동결.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라는 게 거의 상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두게 되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 왔지만 막지 못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이제 동결시키고 동결시킨다는 것은 미래 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보복 능력을 막으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억지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대응 전략은 공포의 균형. 물론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면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우리 핵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르는 이 전력의 대칭화라는 차원에서 확장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삼축 체제라고 해서 킬체인이라든가 MD 또 대량 응직 보복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제 북한의 능력에 그런 그 능력의 대칭을 맞추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얘기했던 동결 또 이 최종 목표로서의 그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게 현재에도 맞냐는 부분에서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현실이 많이 이제 달라졌고 또 이 북한 핵 능력이 상당히 지금 거의 그 핵 보유국에 가까운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맞느냐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선은 뭐 그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동결이라는 의미도
단계적 포괄적 해법이라는 틀 속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7월 28일 그 북한이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에 조선신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 대결의 최후 개선, 모의 전쟁 돌입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 이후에 5월 달에 화성 12형, 7월 달에 화성 14형 1, 2차 발사를 통해서 ICBM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ICBM에 거의 도달하는 능력을 이제 과시하고 그 7월 4일 그 화성 14형 1차 발사를 한 날을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그런 특대 사변의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7.4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북한의 그 핵미사일 능력은 아주 그 상당한 속도로 그 고도화됐고 지금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에 도달한 뭐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4시 예,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만. 일단 저 공식 회의는 마치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걸 마무리를 하고 예, 마무리하고 질문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박병석 의원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프로에 오픈해서 몇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일단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입장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이런 그 도발을 공언하고 하지 않은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 4월 23일 날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데서 청와대와 우리 보수 언론들에게 좌표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또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남은 시간 동안에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관련 국가들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박병석 의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엄중함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강대강을 넘어서 정말 초강이라고 할 만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지도 결코 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남북 문제를 떠나서 미, 북한 또 미중의 문제로 함께 얽히면서 점점 해법은 더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우리 권위자들을 모시고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결론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바른정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외통위원이십니다. 예, 그 옆에 지금 오시는 분은 이철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원이십니다. 예, 우리 김한정 의원님은 우리 DJ의 부속실장으로서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깊이 연구해 주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보좌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